네, 유충렬전입니다. 유충렬전은 사실 대표적인 영웅소설이에요. 고전소설 중에서 대표적인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예, 영웅 이야기의 구조 알면 뭐 스토리도 나오고 인물의 성격도 나오고 뭐 다 그렇습니다.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보시면 학습 포인트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아이고 이건 줄이 안 쳐지네. 학습 포인트에 보시면 이제 서사갈래의 주요 요소 파악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서사갈래라는 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의 주요 요소. 소설의 주요 요소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죠. 네,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걸 파악을 해보자. 그 다음에 작품의 주요 구성과 구조 파악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웅 이야기의 구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유충렬의 인물 파악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 이야기의 구조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명나라 개국공신의 자손인 유심은 유충렬 아빠예요. 예,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부인 장씨와 형산의 치성을 드리고 신이한 꿈을 꾼 뒤 아들 충렬을 얻게 됩니다. 충렬은 원래 천상계의 신선인 자미성이었죠. 예, 천상세계 사람이죠. 예,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네요. 정한담으로 환생한 정한담 부정적 인물입니다. 익성의 모함, 익성 정한담이랑 같은 놈이죠. 예. 정한담으로 환생한 익성의 모함을 받아 지상계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니까 천상계에서도 나쁜 놈과 만났어요. 예, 원수지간이었고 이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도 그 악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유심은 정한담 무리의 계략에 빠져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가고 부인 장씨는 충렬과 함께 달아다니다가 도적에게 붙잡힌다. 도적들은 충렬을 강물에 던져버린다. 뭐 그렇습니다. 회사정에서 다행히 대인을 만나고 늙은 재상은 옥문관으로 귀양을 간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를 보시면 각설. 각설은 밑에 나오죠. 화제를 돌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화제를 돌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때 충렬은 모친을 잃고 물에 빠져 살 길이 없었는데 거기다 이제 도적들이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문득 두 발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물속의 큰 바위였다. 우연성이네요. 그렇죠? 우연히 물속에 큰 바위가 있어서 살 수 있었다. 우연성이죠. 그 위에 올라앉아 하늘을 우러러 어미를 찾았으나 간 데가 없고 사방을 돌아보니 푸른 산이 은은하고 다만 물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강가에서 수많은 원숭이들이 밤늦도록 슬피 우니 요거 밑에 나와 있죠. 원숭이들이 밤늦도록 슬피 울었다. 감정이입입니다. 물론 감정이입은 주로 이제 시에서 사용되는 거긴 합니다만 소설에서도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감정이입이 뭐예요?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동일한 거. 뭐 이제 이건 소설이니까 서술자의 감정, 뭐 또는 인물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동일하면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슬프다. 충렬이도 슬프다. 그러므로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렬이 통곡하며 바위 위에 서 있더라. 이때 남경의 장사꾼들이 재물을 많이 싣고 북경으로 가며 회수에 배를 띄워놓고 두둥실 중류로 가는데 처량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지라. 뱃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배를 바삐져 우는 곳을 찾아가니 과연 한 동자가 물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다. 급히 건져 배 안에 올려놓고 사연을 물으니 해상에서 수적을 만나 어미를 잃고 옵니다. 수적은 해적이죠. 하는지라 뱃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충렬을 물가에 내려놓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한 후 배를 띄워 북경으로 향하더라. 자,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구출이 되었네요. 그 다음 쪽을 봅시다. 충렬은 뱃사람들과 이별하고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여 먹고 아무 데서나 빌어서 잠을 자곤 했다. 밑에 한자 성어가 나와 있죠? 아이쿠, 거기다 줄 치지 말고요. 동가식 서가숙, 동쪽 집에서는 밥을 얻어먹고 서쪽 집에서는 잠을 얻어 잔다. 이런 얘기죠. 이제 떠돌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동쪽에 있고 저녁에는 서쪽에 있으니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요. 비유죠. 유충렬을 지금 비유한 거네.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유충렬을 비유한 말 낙엽이요. 오가는데 종적이 없으니 푸른 하늘을 떠다니는 뜬구름이었다. 뜬구름도 유충렬을 비유한 말입니다.
얼굴이 비쩍 말라 죽은 사람 같고 차림새가 말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 대장성은 때 속에 묻혀 있고 등 위에 삼태성은 헌옷 속에 묻혔으니, 여기서 대장성과 안 돼. 대장성과 삼태성, 이건 이제 별이에요. 예, 별인데, 그래서 유충렬 안에는 별이 있는 거야. 예, 그 정도 이제 영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웅의 어떤 그 면모가 감춰져 있고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거 꼬라지를 봐서는 영웅이 아니야. 거지꼴이거든. 그래서 영웅의 면모는 감춰져 있고 이런 뜻입니다. 활달한 기남자가 도리어 거린이 되었구나.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활달한 기남자가 거린이 되었구나. 뭐가 쓰였니? 그렇죠.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편집자적 논평 꼭 알아두셔야 돼요. 편집자적 논평이 뭐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 뭐 잘 다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을 제시하거나 밝히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다라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뭐 서술자의 개입도 같은 거니까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담장만 쌓던 부열이도 은나라 고종인 무정을 만났고, 자,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중국고사 인용이에요. 중국고사 인용. 반만 갈던 이윤도 은나라 왕인 성탕을 만났으며 위수의 여상도 주나라의 문왕을 만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고사를 인용한 서술인데, 이게 뭘 위해서 고사를 인용한 거냐면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인물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유충렬은 지금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자기의 재주와 뜻을 알아주는 인물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부열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여상,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재주와 뜻을 알아주는 왕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재주를 펼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유충렬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물같이 흘러 충렬의 나이도 어느덧 14살이 되었더라. 라를 보면, 하늘과 땅을 집으로 삼고 사해에 밥을 붙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집이라는 건 역시 여전히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해에 밥을 붙여는 빌어먹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빌어다가 한 곳에 이르니 이 땅은 초나라였다. 뭐 이제 거렁뱅이 생활을 하면서 떠돌다가 초나라까지 가게 되었네요. 영릉을 지나다가 장사를 바라보고 한 물가에 다다르니 창망한 빈 물가에는 원숭이 소리가 구슬프고 가랑비가 내리는 백사장에는 흰 갈매기가 날아 오갈 뿐이었다. 뒤쪽을 돌아보니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오래된 정자 하나가 풍랑 사이로 보였다. 그곳에 올라가니 이 물은 명라수요, 이 정자는 회사정이라 하는 정자였다. 아까 맨 처음에 제목에 회사정에 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정입니다. 바로 유주부가 글을 쓰고 빠져 죽고자 하던 곳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유주부는 아까 얘기했던 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우연이죠. 우연히 아버지가 있었던 곳에 유충렬도 오게 된 거예요. 우연성,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문장을 보면 유주부가 글을 쓰고 빠져 죽고자 하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해되죠?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놓고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안 죽었는데, 여기 지금 뒤에 이제 나오지만 글이 남겨져 있는 게 내가 이 글을 쓰고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충렬이 보고 절망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자, 이제 내용을 보세요. 마음이 절로 비감하여 정자에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제일 위에는 굴삼녀의 평생 행적을 써붙였고, 굴삼녀는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그 밑에 만고의 문장 풍월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노정기가 사면에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각종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지가 느낀 바나 뭐 지가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을 써놓고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문장들이 이제 써놓은 거야. 그런데 동쪽 벽 위에 새로운 글 두 줄이 쓰여 있거늘 그 글을 보니 모년 모월 모일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남경 유주부는 간신에게, 이 간신은 정한담이죠. 간신은 정한담. 간신에게 패를 보고 패해서 연경으로 귀양 가다가 명나수에 빠져 죽노라. 그죠? 예, 요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같아도 좀 오해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 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그게 오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죠. 예. 실제로는 호송하던 사람이 만류하여 죽지 않고 귀양지로 갔다라는 걸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하여건을 충렬이 그 글을 보고 정자 위에 거꾸러져 방성통곡,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부친이 연경으로 간 줄만 알았더니 이물에 빠지셨구나. 나 혼자 살아나 세상에 무엇을 하겠는가 절망하고 있죠. 회수에서 모친을 잃고 명나수에서 부친을 잃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살아남을 것인가. 나도 함께 빠지리라. 그래서 이제 충렬도 여기에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하고 물가에 내려가니 충렬의 울음소리가 용궁에까지 사무쳤는지라. 천신이 무심할 것인가? 아, 요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천심이 무심할 것인가? 무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천신이 무심하지 않다. 그래서 무심하지 않고 이제 구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왜 이래 이건. 자, 그래서 어떻게 무심하지 않은지 그 다음 보세요. 편집자 논평 쓰였고요. 그 다음 말을 보시면 이때 영릉 땅에 강희주라 하는 재상이 살고 있었다. 이 강희주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뭐 이따 하겠지만 영웅 이야기의 구조에서 조력자를 만나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조력자예요. 강희주라는 재상이 살고 있었는데 소년 시절에 과거에 합격하여 승상벼슬을 하다가 간신의 참소를 만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충신이 오로지 국가를 잊지 못하여 항상 천자가 잘못 결정하는 일이 있으면 상소하여 구원하니 조정의 신하들이 그의 직간을 꺼렸다. 이 직간이라는 것은 밑에 나오죠. 뜻을 좀 알아두세요. 직간. 임금의 잘못을 말하는 거. 이걸 직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정한담과 최일귀, 나쁜 새끼들입니다. 예. 정한담과 최일귀가 강승상을 가장 미워하였다. 강승상이 마치 본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편 주점에서 자다가 오색구름이 명나수에 어리었는데 청룡이 물속에 빠지려 하며 하늘을 향하여 무수히 통곡하고 백사장을 배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꿈은 강희주에게 그 유충렬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오색구름이 명나수에 어리었다라는 것은 신비한 분위기. 그죠? 뭔가 아이고, 너 아니고요. 너예요. 오색구름이 명나수에 어리었다. 이건 신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고, 청룡은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 청룡은 그 유충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충렬이 물속에 빠지려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꿈을 통해서 이 강희주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구해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천신이 무심할 것인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희주가 나타나서 유충렬을 구해줄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날새기를 기다리다가 새벽 달기 울고 날이 밝자 명나수로 바삐 데려갔죠. 가서 보니 과연 어떤 동자가 물가에 앉아 울고 있습니다. 급히 달려들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회사정에 올라와 자세히 물어 말하기를 너는 어떠한 아이인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 와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니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소자는 남경 동성문 안에 사는 정원주부 유공의 아들입니다. 부친께서 간신의 참소를 만나 연경으로 귀양 가시다 이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회사정에 있는 까닭에 소자도 이물에 빠져 죽고자 합니다. 자, 그랬더니 강승상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낯빛이 변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웬 말이냐. 최근 몇 년 동안 노안으로 황성을 못 갔더니 황성은 도성이죠. 서울. 황성을 못 갔더니 그토록 사람의 일이 변하여 이런 변이 있었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지금 강승상은 왜 이래? 강승상은
그 유심씨가 유심씨 유심 갑자기 유심 생각나네요. 그 유충렬의 아버지가 귀양 간 거 알아요, 몰라요? 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알았으면 강희주가 뭐 귀양 그 상소 같은 걸 올렸겠죠. 네, 그래서 강희주는 유심의 귀양을 모르고 있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체크를 해드리냐면 이게 가끔 문제에 나와요. 예, 강희주가 유심의 귀향을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답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유주부는 한나라의 충신이다. 같은 조정에서 벼슬 하다가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유주부가 이렇게 된 줄을 꿈속에서나 생각하였겠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따지지 말고 나를 따라 함께 가자 하니 충렬이 아뢰었다. 대인은 소자를 생각하여 가자고 하시나 소자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불효자입니다.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또한 모친이 번양 회수 중에서 돌아가시고 부친은 이 물가에 돌아가셨으니 소자 혼자 살 마음이 없습니다. 절망에 빠졌네요. 승상이 달래어 말하기를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는데 너조차 죽는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좋아하는 것은 후사가 끊기지 않기 때문이다. 너마저 죽게 되면 유주부 사당에 단 한 번이라도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잔말 말고 따라오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설득을 합니까? 후사가 끊기면 안 된다. 네가 죽으면 니네 부모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후사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러니 살아서 후사를 남겨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죠. 하시는지라 충렬이 어쩔 수 없이 강승상을 따라가니 그곳은 영릉 땅 월계촌이었다. 인가가 즐비하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오가며 행인을 통제하는 소리가 요란하였으며 문과 창을 아름답게 꾸민 높은 누각과 큰 집들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화려하게 장식한 수레가 빼어난 인물들을 태운 채 오가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묘사가 쓰였죠. 이거는 읽으면 딱 아셔야 돼요. 아, 묘사가 쓰이고 있구나. 그 다음 사를 보시면 승상이 충렬을 외당에 두고 바깥집이죠. 바깥집 안으로 들어가 부인 소씨에게 충렬의 이야기를 낱낱이 말하니 소씨가 이 말을 듣고 충렬을 오라하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소씨도 어떤 인물이에요? 유충렬을 아끼는 인물이네요. 그쵸? 긍정적 인물입니다. 우리는 유충렬이 주인공이니까 유충렬 좋아하면 다 긍정적 인물이고 유충렬 까면 다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씨도 긍정적 인물이죠. 네가 동성문 안에 사는 장부인의 아들이냐? 부인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나와 함께 매일 한탄하곤 했단다. 그런데 장부인이 어찌하여 저런 아들을 두었다가 영화를 다 못 보고 황천꾀기 되었단 말인가. 세상의 일이 참으로 허망하구나. 간신의 모함을 받아 충신이 다 죽으니 나라인들 무사할 수 있겠느냐.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집에 있거라. 그래서 충렬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하시니 충렬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외당으로 나오더라.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때 강승상에게는 아들은 없고 다만 딸 하나만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짠 것처럼 마치 짠 것처럼 딸 하나만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딸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유충렬과 결혼을 하겠죠. 부인 소씨가 딸아이를 낳을 때 한 선녀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소씨에게 말하기를. 자, 이런 걸 이제 태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딸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상계의 사람인 거야. 지상계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천상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천상계에 있을 때 유충렬과 인연이 있었던 그런 인물일 것이다. 밑에 나옵니다. 소녀는 옥황의 선녀입니다. 자미원 대장성이 유충렬이에요. 연분을 맺고 있었는데 옥황 상제께서 소녀를 강씨의 집안으로 보내기에 왔으니 부인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적강 모티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적강 모티프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 이걸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 그래요. 부인이 혼미한 가운데 딸아이를 낳으니 용모가 비범하고 거동이 단정하였다. 시짓기와 글쓰기를 잘하고 모르는 음률이 없었으니 여자 가운데 군자요 총명한 지혜는 짝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강희주의 딸이 그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다. 뛰어난 여성이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여 사윗감을 쉽게 고르지 못하고 염려하였는데 천만다행으로 충렬을 데려다가 외당에 거처케 하고 자식같이 길러내니 충렬의 고귀한 상은 이루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 쓰였네요.
부귀장록은 대적할 사람이 없고 영웅준걸은 만고의 제일이었다. 승상이 매우 기뻐하며 내당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혼사를 의논하니 부인 역시 매우 즐거워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충녀를 사랑하였는데 승상께서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여러 말 하지 말고 혼사를 치르도록 합시다. 부인도 찬성을 하네요. 그 다음 보시면 승상이 밖에 나와 충녀의 손을 잡고 결혼과 관련하여 너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내가 늙은 말년에 오로지 딸 하나만을 두었는데 지금 보니 너와 하늘이 정해준 배필임이 분명하다. 이제 백년고락을 너에게 부탁하겠다. 하시는데 충렬이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여쭈었다. 소자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또 스라에 두고자 하시니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통탄할 일이 사무쳐 있습니다. 소자가 복이 없어 양친의 생사를 모른 채 결혼하여 아내를 얻는 것은 자식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결혼해요? 부모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부모가 점 찍어준 사람이랑 결혼하기는커녕 부모의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죄스러워서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승상이 그 말을 듣고 슬픔에 젖어서 충렬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이것은 때에 맞추어 임기응변으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임기응변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임기응변, 상황에 맞게 그때 맞게 일을 처리한 이런 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합니다. 너의 집 시조공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씨 가문에 장가가서 어진 임금을 만나 개국공신이 되었으니 조금도 서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집의 시조공, 그러니까 너희 집안의 시조죠. 너희 집안의 시조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부모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씨 가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여기서 이제 내 딸과 결혼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시고 즉시 좋은 날을 택하여 혼례를 치르게 하니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자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선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그 적각 모티프도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혼례를 다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 사방을 살펴보니 빛나고 빛난 것이 한 입으로는 다 말하기 어렵고 붓 하나로는 다 기록하기 어렵더라. 역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래서 야 이걸 내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너무나 아름답더라. 신방에 켠 환한 촛불 아래 깊은 밤에 신랑과 신부가 평생의 연분을 맺었으니 서로 사랑하며 주고받은 말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어떻게 다 기록하겠는가.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고 무슨 법이 쓰였습니까? 어떻게 다 기록하겠는가? 서리법이죠. 서리법 쓰였습니다. 밤을 지낸 후에 이튿날 승상부부를 뵈니 승상부부 즐거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웅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체 글의 구성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 고관인 유심이 늦도록 자식이 없자 산천에 기도하여 신이한 태몽을 꾸고 충녀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귀한 혈통과 그 승상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고귀한 혈통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충렬이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천상계에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역시 고귀하죠. 기이한 출생 그리고 적각 모티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부분을 보니까 유심의 정적인 간신 정한담이 유심에게 누명을 씌워 귀양 보내고 충렬 모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련과 고난이죠. 시련과 고난. 그리고 강희주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 강희주마저 이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강희주가 뒤늦게 유심히 귀양 간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려서 직간을 하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상소를 전부 정한담이 가로채서 보고 결국은 정한담에 의해서
강의주도 귀향을 가게 됩니다. 충렬은 아내와 헤어져 광덕산의 도승을 만나 도수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광덕산의 이제 이 도승, 이 광덕산의 도승이 이제 조력자인 거죠. 그래서 도수를 배워가지고 정한담이 남적 북적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를 패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자 해요.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자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충렬이 등장해서 천자를 구해내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아버지의 복수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도 구합니다. 그래서 조력자를 만나서 이제 업적을, 요게 이제 업적 달성이 되겠죠. 업적을 달성하게 된다. 마지막, 충렬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황후태후 태자를 구출하고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 유심과 장안한 강의주를 구한 뒤 아내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무슨 결말이에요? 고전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학습 포인트에서 서사관의 주요 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서 인물 누구 있었어요? 유충렬과 유충렬을 도와주는 인물들, 소씨, 강의주, 그리고 유충렬의 부인,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줄거리에 있었던 광덕산의 도승, 이런 사람들은 유충렬을 도와주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인물은 정한담과 살짝 나왔던 최일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이 간신들. 그 다음에 작품의 주요 구성은 말씀드렸죠? 영웅 이야기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충렬의 인물 되면 어때요? 충과 효가 뛰어난 인물이죠. 그래서 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돌아가심,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너무 슬퍼하고,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던 나머지 자살하려 했으나 강의주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복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제를 구출하면서 충과 효를 한 방에 해결하는, 한 방에 달성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충렬전은 뭐 그냥 재밌죠.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여러분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스펙타클하고 재미있고, 게다가 나쁜 놈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 뭐 그런 이야기니까 재미있게 봤을 것이다. 영웅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통쾌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영웅의 일생구조에 따른 전체 내용 정리가 나와 있는데, 영웅의 일생구조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고귀한 혈통, 개국공신 자손이니까 비정상적 출생, 뭐 어마어마하게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애가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늘에 빌어가지고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천상계에서 왔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 출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 건 이제 오직 정한담 때문입니다. 정한담 때문에 아버지는 귀양 가고 어머니도 헤어지게 되고 물속에 버려졌다가 자살할 뻔도 했고, 거기다 강의주도 또 귀양을 가고, 이런 시련을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승을 찾아가서 무예를 배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조력자가 있는데, 한 번은 강의주를 만나서 사실 생명도 빚지게 된 거죠. 목숨도 구했고 거기다 딸까지 줘서 결혼도 했죠. 그 다음에 노승을 찾아가서 무예를 배우게 되는 이 부분. 그래서 업적을 달성합니다. 외적과 결탁한 정한담을 물리치고 천자를 구출했다. 밑에 나오는데 이 외적이 좀 중요하긴 한데 밑에 나와요. 마지막에는 이제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 자, 그 밑에 이제 배경의 의미를 보시면 공간적 배경이 명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중국을 배경으로 설정한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사실성이나 이런 걸 드러내기보다는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좀 더 허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죠. 거기 보면 사건 구성을 자유롭게 하고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밑에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에 걸친 호국정벌과 호황사례, 이게 이제 여긴 안 나오는데 그 전체 줄거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 이것은 병자호란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됐고, 왕은 가서 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했고, 뭐 이런 그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표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박시전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구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원화 구조예요. 천상계에서의 갈등이 있고 지상계에서의 갈등이 있죠. 예, 천상계에는 자미원 대장성과 익성 그리고 이걸의 갈등, 그리고 지상계에서는 유심, 강희주, 유충렬과 정한담, 최일기와의 갈등, 뭐 이런 갈등이 이원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